의학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300년 역사의 취리히 대학병원 교수가 아시아로 간다고요? 스위스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97.3%의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던 의사가 하필 자신의 14살 딸의 뇌종양 수술을 위해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더구나 3년 전 같은 수술 실패로 트라우마를 겪던 그가 왜 하필 전부를 걸고 한국행을 결심했을까요? 세계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의 선택,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취리히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국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15년차 의사인 제가 매일 밤 그날의 수술 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차트에 적힌 그 날짜만 보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토마스라는 14살 소년의 진단명은 뇌간 근처의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97.3%라는 높은 수술 성공률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수술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그 아이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종양이 뇌간 부근까지 전이되어 있었고 수술 도중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토마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오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악몽의 주인공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15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며 완벽한 성공률을 이어갔지만 그 한 번의 실패가 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고 메스를 잡을 때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스위스 의료계의 한계도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감마 나이프 도입을 거부하는 병원 이사회,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소극적인 의료진들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환자 케이스 리뷰에서도 늘 같은 치료법만 논의됐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 항암 치료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치료만이 반복됐습니다. MRI 촬영부터 수술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긴 대기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300년 역사의 명성에 안주한 채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지금도 매년 5월이면 병원을 찾아옵니다. 흰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오시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립니다. 수술 실패 이후 저는 더욱 완벽을 추구하게 됐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전 세계 의료 논문을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12살 딸 소피아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지속되는 두통과 구토, 왼쪽 눈의 시야가 흐릿하다는 증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MRI 결과를 기다리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최악이었습니다. 3.8cm 크기의 종양이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됐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모양이 3년 전 토마스의 종양과 흡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이미 25mm 수은주까지 상승했고 시신경 부종도 파퓰러데마 3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위험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세계적 명성을 가진 취리히 대학병원의 의사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이 제게 남긴 트라우마와 소피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던 중 발견한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의 혁신적인 수술 성공 사례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조사하고 얼마 뒤 취리히 의대 교수직 사퇴서를 제출하던 날 병원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위스 최고의 병원을 버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는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는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네요. 감정적인 결정은 의사로서 최악입니다. 병원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뇌압은 이미 30mm 수은주까지 상승했고 시야 장애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스위스의 보수적인 치료 방침대로라면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후에야 수술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6주간의 항암 치료, 2주간의 관찰, 그리고 수술 대기 기간까지 총 3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서 잠든 소피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비프음이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자꾸만 되살립니다. 토마스를 살리지 못했던 그 무력감,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가장 소중한 생명.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서 보내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200건 이상의 소아 뇌종양 수술에서 98.7%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특히 뇌간 주변 종양 제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3D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AI 기반 수술, 보조 시스템은 제가 알던 의료기술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고 취리히 외곽의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수술 비용과 체류 비용을 포함해 예상되는 금액은 38만 프랑. 평생의 저축이 필요한 금액이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살 딸은 이미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빼고 작은 인형 하나만 넣는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의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병원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마지막으로 소피아의 MRI 결과를 함께 검토해 주었습니다. 종양 주변부 부종 상태가 심각했고 더 이상의 지체는 위험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취리히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피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며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희망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위스 의료계의 최고 전문이라는 타이틀도 안정적인 교수직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0.5mm씩 성장하는 종양 앞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토마스의 마지막 순간과 소피아의 미래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토마스의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취리히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토마스의 수술실과 지금 소피아가 누워있는 수술실이 제 눈앞에서 교차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암막 커튼이 쳐진 수술실 안에서 16대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종양의 위치와 주변 혈관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3년 전 토마스의 수술에서 놓쳤던 미세 혈관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교수님, 실시간 뇌암 모니터링 시작하겠습니다. 집도이의 말에 천장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켜졌습니다. 소피아의 모든 생체 신호가 그래프로 표시되었고 AI가 0.1초 단위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수술 때 놓쳤던 그 순간적인 혈압 강화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1의 정밀도로
종양 주변부를 분리해 나가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제 손이 떨렸던 그 순간, 이제는 기계의 완벽한 정밀도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출혈 위험 구간 진입합니다. 긴장된 순간 수술실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토마스를 잃었던 바로 그 순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AI가 미리 계산한 최적의 접근 경로가 표시되었고 실시간 혈류 매핑이 안전한 박리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이 6시간째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소피아의 뇌압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수술에서 놓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가 30초 전에 이미 경고를 보냈고 대비된 처치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완벽하게 제어되는 것을 지켜보며 제 안에 오래된 트라우마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양 제거 완료했습니다. 주변 조직 손상 없음 확인됩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나갈 무렵 모니터에는 깨끗이 제거된 종양 부위가 보였습니다. 실시간 조직 분석 결과도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잔존 종양이 없음을 보여주는 형광 영상을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소피아가 중환자실로 이송될 때 문득 토마스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종양, 비슷한 위치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이번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스마트 병상에 누운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소피아도 살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2개의 수술실이 제 기억 속에서 교차됩니다. 하나는 실패로 끝난 과거의 수술실, 다른 하나는 희망으로 가득한 현재의 수술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소피아의 수술 기록을 정리하며 토마스의 차트도 함께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실패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아버지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3일째, 소피아가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 딸의 의식 회복을 가장 먼저 알려왔습니다. 첫 마디는 아빠였습니다.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잠시 후 주치의가 들어와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고 모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토마스의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피아의 발병과 한국행 결정,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의료 혁신의 순간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토마스의 죽음이 제게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그것이 오히려 소피아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매 순간이 새로운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AI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소피아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고 예측 기반 치료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뇌압, 체온, 심박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 시점을 제안했고 덕분에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2주 후 MRI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이 있던 자리에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주변 조직의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신경 압박이 해소되면서 시야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행 재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소피아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병원 정원을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뜻밖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편지를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의 치료 기록을 한국의 의료진과 공유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미래의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서울의 의료진들은 토마스의 케이스를 심층 분석했고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당시 수술에서 놓쳤던 미세한 출혈 지점들이 정확히 파악되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소피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의 성공을 넘어 아버지로서, 의사로서의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토마스의 차트를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실패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오히려 제 딸을 살리는 용기가 되어주었고 더 나은 의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차트 위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고, 당신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구했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았습니다. 소피아의 마지막 MRI 촬영이 끝난 후 주치의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토마스와 소피아의 케이스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되었고 새롭게 개발된 수술 프로토콜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온 지 6개월 병원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혁신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처음엔 큰 반발에 부딪혔지만 소피아의 극적인 회복 사례를 본 후 병원 이사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얼타임 수술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8개의 수술실이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되었고 AI 기반의 수술 보조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의료진들도 이제는 이 시스템 없이는 수술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토마스의 부모님과의 재회도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케이스가 의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년 5월이면 가져오던 흰 백합 대신 이번에는 작은 올리브 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라며 서울의 의료진들과의 협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화상 컨퍼런스에서는 복잡한 수술 케이스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시차를 극복하고 이어지는 이 교류는 양국 의료진 모두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뇌종양 수술에서 개발된 새로운 프로토콜은 이미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매년 2명의 레지던트가 서울로 연수를 떠나고 있으며 그들이 돌아와 공유하는 경험은 병원 전체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었던 취리히 의대도 커리큘럼을 개편해 AI 기반 정밀 의료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평범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따금 수술 자리를 만지며 아빠가 날 살렸어요 라고 말할 때면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WHO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리히와 서울의 협력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토마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더 나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의료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책상에는 2개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의 마지막 MRI 사진, 다른 하나는 소피아의 완치 후 사진입니다. 이 2장의 사진은 제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라고. 의학의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술은 국경도, 편견도,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가장 큰 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도 수술이 많으신가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피아가 묻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살리러 가야지. 이제 수술실은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며 의술의 끝없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토마스가 떠난 자리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